나스닥이랑 S&P 전 세계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4월 7일 오전인데 보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보면 마이너스 3.57%, 마이너스 5% 찍었던 게 조금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뭐 S&P 마이너스 3%,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2.36%, 러셀은 마이너스 3.75%, 니케이도 많이 빠지고 있고 유로 뭐 닥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거는 사실상 제가 주식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좀 유례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게 좀 섞였잖아요. 과거에는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정치적인 거 말고 그 외적인 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경우는 많지만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던 경우는 뭐 물론 바로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도 작년도에 있었던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일시간에 터졌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에 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좀 주식을 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관련돼서는 뒤에서 찬찬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9%, S&P가 마이너스 14%, 다우가 마이너스 10%, 러셀은 마이너스 18%,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반등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더욱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선물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규장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더욱 많이 떨어지겠죠. 최근 1년간 주가를 보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4%, S&P는 마이너스 2.5%, 러셀은 마이너스 12%, 최근 1년간 올랐었던 게 전부 다 내뱉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마진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마진콜에 직면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주식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진콜이라는 게 지금 담보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담보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럴 상황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떨어지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스웨이 그리고 뭐 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어찌 보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마진콜이 되면 주가가 좀 저점으로 거의 최저점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콜이라는 게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팔고 싶지 않은 걸 팔았을 때 나중에 뭐 경제적으로 다시 부양 뭐 정책이 펼쳤을 때 팔고 싶지 않았던 걸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확률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미국은 일단 뭐 보복 관세, 미국은 일단 상호 관세,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은 바로 34%에 대해서 미국 상품 전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4% 한 방에 부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돼서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거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미국이랑 한판 지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또한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했고 프랑스는 대미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뭐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사용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뭐 중국처럼 뭐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걸 좀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영국의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25% 관세에 불과해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무역 전쟁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미국채를 계속해서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요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금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금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마진콜 때문에 금도 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나스닥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S&P 나스닥이 최근에 느낌이 좀 쎄하다. 요때 17,691이었는데 지금 더더욱 많이 떨어졌죠. 보면 15,58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나스닥 선물 오늘 정규장에 들어가면 더더욱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Fear and Greed 인덱스 요거 많이 보시죠. 4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떨어졌죠. 거의 유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공포탐욕 지수는 요거보다 더더욱 많이 떨어졌던 때가 많아요. 코로나 때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닌 2018년도 12월 24일 날 요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많이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탐욕 지수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포탐욕 지수는 이렇게 2까지 떨어지고 뭐 4까지 떨어졌었던 게 굉장히 장기간 지속을 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동안 한 2에서 5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까지 떨어졌지만 요게 2달간 갈지 3달간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때도 왜냐면 같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S&P는 계속해서 폭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18년도 12월달 요때쯤에 뭐가 있었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한 번씩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사실 요때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의 정부 쪽에서 셧다운 이슈가 좀 있기도 했었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까지 떨어졌다라 그래서 무조건 반등을 할 것이다, 지금이 무조건 사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월 10일 날 요때는 공포탐욕 지수가 1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요때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2010년도 코로나도 아니고 2001년도 닷컴 버블도 아닙니다. 2014년도 10월 10일 날 요때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이때도 경기 둔화였어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 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기 시작을 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를 보시면, 지금 공포탐욕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라 그래서 사는 것도 또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도 8월 8일날 요때도 1까지 떨어졌어요. 요때는 왜 1까지 떨어졌냐, 요때는 사실상 그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 남유럽 쪽 피그스 재정위기라 그러죠. 그리스를 필두로 해서 이탈리아,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쪽으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1까지 떨어졌었다. 요거는 사실상 뭐 이해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4까지 떨어졌다라 그래서 요거를 뭐 나스닥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가가 최근 들어 보면,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지수거든요.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빅테크 쪽으로만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뭐 금융 쪽이나 아니면 컨슈머 디펜시브나 아니면 에너지 쪽, 유틸리티 요런 쪽은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산업단 지수를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꾸준히 올라왔는데 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 버크셔 해서웨이 또한 마이너스 6.9% 떨어졌고요. 산업별 지수를 보면 컨슈머 디펜시브 원래 떨어지지 않고 있었죠. 이동평균선을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급락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쪽도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빅테크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때까지 잘 버텨주는 종목들 또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마진콜이라는 건 점입니다. 마진콜이 가장 중요해요. 금값 또한 3%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팔고 싶지 않아도 파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파월 풋이 나오고 트럼프 풋이 나온다라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안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대로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트럼프가 트럼프 풋이 생기고 파월 또한 갑자기 긴급 회견을 생기면서 나스닥 지수가 한 방에 7% 오른다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을 100%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100%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정통으로 다 때려 맞았고 요게 반등을 한다라 그러면 그냥 다시금 회복하는 정도인데, 근데 미국채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금을 가지고 있고 엔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런 것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라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채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팔고 나스닥을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빅스가 45까지 하루에 50% 초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지난 역사적으로 빅스가 지금보다 높았었던 때는 많아요. 2010년도 코로나,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보다 높죠.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2010년도, 2012년도, 그리고 2015년도 요 정도도 거의 지금 수준으로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있었던 NKD 트레이드 청산 요때도 높았었기도 하고 2018년도, 2017년도 요때도 높았었기도 하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가 나스닥이 저점이지 않았던 경우도 많아요.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스도 지금이 고점이라고 그러더라도 S&P 500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면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점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2024년도 작년 8월달 그때는 빅스 지수가 초급등, 빅스 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S&P가 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보다는 좀 일본이 금리 인상을 예상치보다 많이 하면서 순간적으로 니케이가 폭락하고 S&P 500이 폭락했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는 바로 정부가 나서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일본 중앙은행이 나오면서 우리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빅스가 갑자기 초급등을 했던 게 초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도 바로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1월 초부터 해서 2018년도 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때도 무역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지금도 보면 무역 분쟁 정치적인 이슈죠. 그때도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리고 시진핑 정부 요럴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보복관세 서로 부과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게 초급등했던 게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바로 이렇게 나와도 그거를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야기해서 일으킨 문제는 얘네들 스스로가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8월 25일 날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위안화를 갑자기 3차례 연속으로
절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갑자기 폭락을 했었고 빅스도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상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모르는 경제 사태 또한 빅스가 4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갑자기 급등했던 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찌 보면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정부가 다시 나서서 이걸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금 빅스가 급락을 하고 저점을 찍었던 지수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요때는 빅스가 고점을 찍었지만 S&P 저점은 그로부터 한 2개월 뒤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요때는 좀 시차가 나죠. 근데 요때는 정책적인 거보다는 2010년도, 2011년도 요때 뭐가 있었죠? 요때는 피그스 위기, 그러니까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 디폴트 사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큼 경제적인 거는 정부가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요거를 좀 되돌리기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시차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려면 충분히 빨리 되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리밸런싱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워낙 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지속을 할지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경제적인 사태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요때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요때는 한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 코로나, 요때는 그래도 빠르게 대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S&P가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요때가 저점이 아닌 것도 맞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요때는 바로 정부가 나서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트럼프 풋이 바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리밸런싱을 해도 충분히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채랑 금을 전부 다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급락을 했던 것만큼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부채 협상 미국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부채가 지금 이게 1000장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금 이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찍기 위해서는 다시 국채를 찍어야 되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요런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봤을 때도 미국채는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GA 잔고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TGA 잔고를 다시 채우려면 미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3월 25일날 있었던 기사가 미국 의회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하면 연방정부가 이르면 7월에 디폴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증시는 떨어지고 항상 미국채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증시는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풋, 파월 풋이 나오면 어느 정도 되돌릴 수가 있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반발로 다시금 급등하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걸 예산안을 통과를 했는데 하원은 아직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급락을 한 만큼 다시금 되돌릴 수 있다. 리밸런싱을 충분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